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국민 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2시 3분입니다. 이어서 정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터 시간인데요. 김효진 PD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세월호 특별법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등을 합의 처리하기로 한 약속한 시점이 이달 말인데 이제 열흘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네. 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여야 공이요. 지금까지 해오던 말만 끝없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야는 어제죠.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 TF를 가동하고 당초 합의대로 이달 말까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검사 후보 추천 과정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방안을 두고는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이달 말까지 법안이 제정되기 힘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이럴 바에야 차라리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논의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예. 어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 의장이 기존 사법체계에 예외를 두는 일들은 선례가 될 수 있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자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가족 직접 참여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반대로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 의장은 새누리당이 유가족의 참여를 어느 만큼 결단해 줄 것이냐가 남은 부분이다. 유가족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미루어 왔는데 이제 미루는 것도 한계점에 다다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가족 참여를 두고 대치하고 있는 형국은 여야의 3차 합의안이 나오기 전과 달라진 게 없는 셈입니다. 예. 유가족의 특검 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 추후 논의하기로 한다.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3자 합의안의 문구 해석부터가 이제 제각각이잖아요. 새누리당의 경우에 참여시킬지 여부부터 다시 검토하고 논의한다고 하고 예. 새정치연합은 참여가 전제된 문구였다고 제각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 의장은 지난 합의의 뜻이 뭔지도 아직 정확하게 서로 의견 일치가 안 됐다고 말했고요.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유가족 참여 부분을 10월 말까지 논의하자고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다. 이는 당연히 유가족이 참여한다는 전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생각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 상황에서 오늘 상황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요. 예, 예. 이 유가족 참여 문제 말고도 난관이 산재해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 의장은 오늘 아침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피해자 측의 진상조사위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또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어떻게 선임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유가족 참여 문제가 워낙 큰 쟁점이라서 마치 이것만 해결되면 특별법이 완성될 것처럼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었던 겁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예. 국정감사 얘기 해봐야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국감 얘기에 오간 얘기를 이제 들어보기에 앞서서 네. 국감의 구조적인 문제를 좀 지적해보고 싶은데 예. 국감을 주도할 국회 인력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 그간 많이 이제 제기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요. 부실 국감이다, 보여주기식 국감이다, 이런 말 국감 때마다 나옵니다. 예. 더불어서 나오는 문제 제기가 현재 국회 인력으로는 내실 있는 국감을 꾸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겁니다. 국회 보좌진이나 비서관, 보좌관 포함되죠. 이런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면은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보통 보좌진 1명이 담당해야 하는 피감 기관이요. 7, 8개, 많게는 10개 이상 되는 사례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나마 사정이 좀 나았다고 하는데 2010년 이후 이 피감기관 수가 계속 늘어서 올해 672개에 달하면서요.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하고 예. 국회의원 1명에게 배정된 보좌진의 수가 8명 정도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부 국감 준비에 투입된다고 하면은 2,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피감기관 공무원 수는 61~2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만 보면은 보좌진 1명이 공무원 250명 정도씩을 커버하는 셈이 됩니다. 산술적으로는요. 예, 그 산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은데 네. 근데 말씀하신 보좌 인원이 온전하게 국감에 투입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감이 진행 중이라고 해도 의원실에는 뭐 여러 가지 업무가 동시에 몰립니다. 국감과 별개로 진행되는 조사 활동도 있을 테고 또 민원 처리 문제도 있겠고요. 대언론 활동, 예컨대 뭐 라디오 인터뷰 같은 거 준비하는 일이겠죠. 이런 활동을 하는데도 별도 인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정말 그 처리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네. 어찌 보면은 부실 국감 논란이 이 부분에서도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감 때가 되면은 뭐 그 내용의 실질적인 의미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보다는 마구잡이로 일단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통해서 대강 뽑아낸 수치를 갖고 트집을 좀 잡아서 피감기관을 몰아세우거나 이 자극적인 제목의 보도자료 만들어서 언론에 배포하고요. 그걸 국감장에서도 그대로 읽습니다. 그러면서 스포트라이트 한번 받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심해집니다. 예. 국감 때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을 상대로 마구 질타를 하다가 피감기관 측 사람이 그에 관해 해명이나 대답을 하려고 하면은 됐습니다. 이러면서 다음 자료 갖고 다른 내용으로 또 호통치기에 바쁜 뭐 그런 장면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피감기관 입장에서도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말하고 일단 그 상황 넘어가는 거 외에는 도리가 없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고요. 예. 아무튼 대안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네. 방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뭐 시민사회 쪽에서 꾸준히 나오는 얘기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상시국감제입니다. 예. 국감을 사실상 1년 내내 진행되도록 하고요. 연초에는 뭐 가령 1, 2월에는 대법원과 대검찰청, 7, 8월에는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들, 뭐 9, 10월에는 기타 다른 기관들 이런 식으로 사실상 연중 무휴로 국감을 진행하자 이런 겁니다. 예.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요. 각 정당에 소속된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들의 수를 크게 늘려서 상시적으로 피감기관 감사에 투입하는 그런 방안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정책 실무에 관해서는 의원들보다도 이 전문위원들이 뭔가를 수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 사람들이 내부적인 그 브레인, 싱크탱크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 사람들을 좀 늘리자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미래의 의제로요, 이 국회의원 수를 좀 늘리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게 거부감이 큰 이슈입니다. 예. 사실 국회의원 수는 뭐 세비에 대한 의혹 어린 대중의 시각 등등으로 인해서 줄이는 것이 절대선인 것처럼 비치는 경향이 있죠. 안철수 의원이 국회의원 정수 축소 카드를 들고 나왔던 것도 이런 거에 편승했던 거겠죠. 사실 뭐 정치권이나 학계에서는 반발 내진 조소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게 그리 옳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국회 부정적인 측면이 언론에 너무 많이 부각이 돼서 그렇지요. 실제로는 하루를 이 분초 단위로 쪼개 쓰면서 인력난이나 과도한 업무를 호소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예. 조금 다른 각도에서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이 권력이라는 게요. 많이 쪼개지고 나누어지면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단 움켜쥐고 볼 자리 내지는 일단 오르기만 하면 온갖 메리트가 보장된 자리가 아닌 그렇게까지 달려들 필요가 없는 자리로 아예 만들어버리자 이런 겁니다. 국감을 둘러싸고 흘러나오는 뭐 이런저런 논란을 지켜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본 김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정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네.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고 효율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국감이 또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방문해서 유치한 해외 기업들의 국내 투자 현황이 이 청와대 발표보다 적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미국과 유럽 연합 등을 방문하면서 유치했다고 하는 해외 기업 투자와 관련해서 실제 투자로 이어진 금액이 청와대의 발표보다 훨씬 적다는 겁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이 이 무역투자진흥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19달 동안 모두 18회에 걸쳐서 22개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홍영표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 미국과 EU 방문에서 모두 8천억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는데 예. 실제 투자로 이어진 금액은 지금까지 8천억의 4.5%에 불과한 360억이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청와대가 4천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예. 실제로는 9,500만 원에 그쳤다고 합니다. 0.02%입니다. 엄청난 차이네요. 예, 유럽의 경우 이 3,900억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9.1%인 362억 원에 불과했다고 하고요. 홍영표 의원은 일례로 이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이 솔라파워라는 현재 에너지 업체가 우리나라에 1억 2,5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요. 이 업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나 나스닥에 등록되지도 않았고 수행 중인 대표 사업도 없다면서 실제 투자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에도 외국인 투자 촉진법 통과를 촉구하면서 11,000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117명 고용에 그친 바 있다. 이런 세일즈 외교도 정부의 홍보와는 달리 참패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홍 의원은 총평을 했습니다. 예, 세일즈 외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군요. 네. 예, 그리고 경찰이 세월호 집회와 관련해서 진보단체가 주최한 집회만 체증을 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진보단체가 주최한 집회를 좀 더 많이 체증했다는 게 아니고 예. 이곳만 체증했다는 주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경찰이 진보단체가 주최한 집회만 체증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건데 이 통합진보당 김재현 의원이 조사해서 오늘 밝힌 내용입니다. 김재현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전국 5개 지역에서 개최된 18차례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에서 471건의 체증을 했습니다. 가장 많은 집회가 열린 서울에서만 444건의 체증이 이루어졌고요. 예. 이들 집회는 대부분 진보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이 어버이연합과 한국자유총연맹, 경우회 등등 이른바 자칭이죠. 보수 애국단체의 세월호 맞불 집회에서는 단 한 건의 체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김재현 의원은 파악해서 주장합니다. 세월호 집회에 참여한 일반 시민을 많이 검거했다는 이유로 일부 경찰관이 포상을 받았다는 같은 당 임수경 의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임수경 의원은 검거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고 검거된 여성 중 한 명은 속옷 탈의 강요를 받는 등 인권 침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처벌은 않고 포상한 것, 이건 인권에 대한 경찰의 현재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예, 김재현 의원이 이제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인데 이것도 국감에서 나온 자료겠죠?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국민 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2시 18분입니다. 지난 금요일 판교 테크노밸리 공연장에서 환풍구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환풍구 관련 규정이 지나치게 미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풍구를 외국의 사례처럼 높이 만들자는 주장이 과거부터 제기됐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관철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환풍구를 노면에서 5m 이상까지 높이는 게 이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위험한 곳임을 알릴 만한 규정이 없었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행하게 돼요. 저희들이 이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노면에서부터 한 5m 이상까지 높여가지고 배출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5m면은 사람 키가 전혀 닿을 수 없을 정도 높이까지 올려라. 닿을 수 없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예. 거기서 배출이 되면 그 공기는 바로 하늘로 날아가면서 확산이 돼버리는데 예. 특히 도로 가해 같으면 밑으로 차가 다니면은 확산 효과가 더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5m 정도 높여가지고 이제 시설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설을 하면 잘못하면 도시의 흉물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냥 놔두면은. 그래서 이걸 잘 조경을 해서 도시의 조형물로 만들자. 예. 이제 돈이 더 드는 거죠. 아하.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뭔가요? 그게 뭐냐면 도시 조형물을 만들어 놓으면 바로 가까이 있는 가게들이 앞이 가려버립니다. 시야가 가려버리니까. 예, 시야가 가리니까 이제 이 상업 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 제기를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대안은 이 조형물에다가 그 가게에 간판을 달아준다든지 아하. 광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도록 예쁘게요. 예. 그렇게 하면 또 서로 윈윈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안 돼요. 어디 한 군데서만 시작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기대하기를 이번에 국가안전처가 생긴다고 하니까 돈이 들더라도 높이까지 올리는 규정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제 희망사항입니다. 예, 높게 만들면 가장 안전하고 여러 가지로 좋지만 시야를 가리는 문제, 돈이 드는 문제 때문에 결국 지금은 그저 1m 이상으로 해라라고 권장하는 정도의 규정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리고 그 위에 펜스도 1m 해놓고 그 위에 펜스도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이죠. 그건 역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사고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숨졌지만 결국 법적으로 따져보면은 이거 문제가 건물주는 책임은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건물주는 현행법으로는. 규정이 없으니까요. 권장사항일 뿐이니까요. 예, 그렇죠. 에볼라 바이러스의 습격에서 라이베리아는 최대 희생지입니다. 지금까지 약 4,300명이 감염돼 2,500명 가까이 숨졌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 4,500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라이베리아에서 숨졌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을 만들려면 원인 바이러스를 배양해야 하는데 에볼라는 병독성이 너무 강해 그런 방식을 쓸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으로의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밝힌 말입니다. 지금 국내에까지 에볼라가 옮겨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있다고 보세요? 다만 이제 그 3개국이 우리나라 교류가 많지 않은 국가여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요. 서아프리카 3개국이요? 예. 근데 다만 서아프리카 3개국 외에 우리나라랑 교류가 많은 국가들에서 만약에 발생이 시작된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산 속도들을 봐가고 또 여러 국가에 퍼지는 상태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대응 단계 수위를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현재 우리 방역 체계는 잘 돼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어떻든 간에 좀 중간중간에 잘못이 있거나 조금 구멍이 보이는 듯 했지만 그러면서 열심히 지금 갖춰지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환자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또 환자를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대응 상태를 좀 더 잘 점검하고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의료진 민간 자원자를 중심으로 의료진을 꾸릴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선뜻 제가 가겠습니다. 자원하는 분들 많으실까요?
많지는 않겠지만요. 예. 어떻든 간에 가겠다고 하실 분들은 나올 거는 같습니다. 어쨌든 자기 생명보다 더 환자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자원자들 몇 나올 건데, 그런 자원자들이 나왔을 때 그런 의료진들이 충분히 격려하고 또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또 믿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부나 국민들에게 있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직 강화 특위 구성과 당직 인선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대위 체제 이후 새정치연합은 각 계파가 공존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 계파는 전당대회 경선 방식과 지도부 구성 방식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 때문에 전당대회 당 지도부 구성은 현재의 단일 지도 체제가 아닌 공천 지분을 사이좋게 나눌 수 있는 집단 지도 체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문성근 전 민주통합당 대표가 강력하게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서 밝힌 말입니다. 김대중 총재께서 호남과 다른 지역의 개혁 세력으로 이게 고립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 장악력이 높아졌죠. 그 일종의 선의의 독재 체제가 된 건데, 그렇게 되니까 김대중 총재는 의원 수가 적더라도 5, 60명밖에 안 되더라도 일사불란하게 지휘를 했죠. 그러니까 일을 시키고 일을 안 하면 자르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이제 사피를 수혈해서 개혁 공천을 늘 해서 이제 그 지지도를 유지했었는데, 김대중 선생이 빠지고 나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후계자 그룹이 있잖아요. 그 후계자 그룹에서 누구도 다른 사람이 김대중 총재 위치에 가는 걸 원치 않으니까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어서 분점 체제로 들어갔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의원 수가 많아도 일 시킬 사람도 없고 일 안 한다고 자를 사람도 없고 외부에서 영입할 권한을 가진 사람도 없고 이 상태로 10여 년이 흐른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제 열린우리당이 그 진성당 환제에 의한 상향식 공천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게 잘 안 됐고요. 그러니까 김대중 선생이 안 계신 상태에서 10여 년 동안 그분이 한 걸 제도적으로 보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함으로써 지금의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거를 지도체제를 어떻게든 탄탄하게 만들어야 당이 제대로 움직여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난 17일 동부지원 민사 2부는 고리 원전 인근에 거주했던 이진섭 씨 등 일가족 3명이 한국수력 원자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전 주변에 오랫동안 살면서 갑상선암이 발병했다면 원전 측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주민의 암 발병이 원전과 상관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와 관련해 이진섭 씨는 탈핵운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서 밝힌 말입니다. 다른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가까이 사시는 그 이웃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다 반갑다고 얘기를 하죠. 사실 이에 대해서 전부 다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어찌됐든 간에 이 의문이 조금이나 풀렸고, 역학관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 같이 한번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변호사님들은 이런 얘기도 하시더군요. 이건 일본에도 없는 획기적인 판결이다. 이런 평가까지 하는데, 왜 이런 평가까지 가능한 겁니까? 이거는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는 원자력이라는 거래자분이 있다 보니까 일본뿐만 아니고 미국의 쓰리마일 사태가 있었어도 쓰리마일에서도 결국은 패소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발전소에서 1인당 100만 달러를 주고 저지시키는 사건인데 일단 이런 판례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전부 다 변호사님들이나 방송 일하시는 분도 획기적인 일이라고 환영을 하고 있고요. 또 그간에 체르노빌 사건이 끝나고 후쿠시마 끝나고 난 다음에 갑상선암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지금 많이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의심도 상심도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공정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계속해서 아는필 기자의 뉴스브리핑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금요일에 정말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고가 벌어졌죠. 네.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인데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행사에 안전요원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5시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 공연장에서 열린 제1회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 현장이었습니다. 사망자 16명, 부상자 11명으로 총 27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당시 준비된 좌석은 500석 정도였는데요. 1000명 가까운 관객이 몰렸고 자리를 못 잡은 사람 중에 일부가 더 무대가 더 잘 보이는 곳을 찾아서 환기구 덮개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통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환풍구 덮개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서 덮개 위에 올라가 공연을 관람하던 사람 27명이 19m 아래인 지하 4층으로 떨어진 겁니다. 문제는 안전요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인데요. 사회자가 희생자들에게 위험하니 내려오라 라고 발언한 사실은 확인이 됐지만 현장에는 안전관리 요원이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행사 관련 인원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박성주 경기도경찰청 형사과장은 사고 현장에는 행사 관계자가 38명 배치돼 있었지만 조사 결과 자신이 직접 안전요원으로 배치됐다거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참 이런 대책이 나오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또 한 번의 이제 인명피해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정말 답답합니다. 근데 이런 환풍구 추락 사고가 이번은 처음이 아니군요. 예, 전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지난해 11월 3일 부산 해운대구 백화점 지하 6층 환기구에서 한 남학생이 추락해 숨진 적이 있었고요. 지난해 3월에도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여학생이 야외에 설치된 10m 깊이 환풍구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예. 2009년도에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환풍구 위에서 있던 남학생이 또 떨어져서 다치기도 했고요. 2004년 9월에도 중년 남성이 지하철 2호선 상왕심리역에서 환풍구에 걸터 앉아 있다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예, 정말 위험천만한 그런 환풍구 추락 사고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이런 유사한 사고가 많았음에도 그동안 아무런 대책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사고로 무너진 환풍구 덮개는 지하 4층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주차장 환풍구를 만들 때 건축물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지침은 도로 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배기구가 떨어지지 않게 견고하게 하라라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예. 사고대책본부는 17일 브리핑에서 환풍구 구조물이 1.2m 이상이면 주변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며 사고가 발생한 환풍구 구조물 자체의 높이는 1.2m 이상이므로 안전 펜스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공업체를 처벌할 근거도 없는 상황인데요. 또한 환풍기 덮개의 하중 관련 규정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대책본부는 환풍기 관리는 적체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환풍기 하중과 관련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환풍기 덮개의 두께나 강도를 부실하게 만들어도 제재할 방도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 사고에 대한 수습이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책이 계속 마련이 돼서 더 이상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자, 검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에 대한 보석 취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사이버 사찰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검찰이 보복에 나섰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는 지난 1일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3천여 명의 지인 정보와 사생활이 유출됐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기자회견 이후에 검찰에 의한 사이버 사찰 논란이 본격화됐는데요. 예. 이런 가운데 검찰이 정 부대표에 대한 보석 취소, 신속 결정 촉구 의견서를 최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어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정 부대표의 주장으로 큰 국가적 혼란이 야기됐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사이버 사찰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검찰이 보복에 나섰다는 그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 부대표는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 지지 희망버스 행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서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에 보석으로 풀려난 적이 있었고요. 또 지난 6월 10일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와대 방향 행진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6월 30일 다시 구속 기소됐고 7월 17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앞서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다시 최근에 보석 취소를 빨리 결정해달라라는 촉구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예. 그러면은 검찰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예, 검찰 관계자는 정 부대표가 보석 취소 여부가 결정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친구 3천여 명을 사찰했다거나 은밀한 사생활을 들여봤다는 등의 허위 사실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주에 촉구서를 보낸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수사기관이 감청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많은 이들의 인터넷 통신 내용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일이기 때문에 검찰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정 부대표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 부대표는 검찰이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 뒤에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한 발 물러서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의견서를 보낸 것은 결국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이 혼란이 나를 비롯한 국민들의 문제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예. 또한 정 부대표는 의견서를 법원에 보내 빨리 기각 여부라도 판단해달라고 한 것은 보석 취소 요구가 기각되면 곧바로 항고하겠다 이런 의지를 비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파주에서 남북한 총격전 발생했잖아요. 예. 어제 오후였는데요.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후 파주 지역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북한군과 총격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어제 오전 8시 10분부터 북한군 10여 명이 경기도 파주 지역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에 접근함에 따라 대응 지침에 의거해 수차례 경고방송을 실시했다며 오후 5시 40분께 재차 파주 지역 군사분계선으로 접근하는 북한군에 대해 우리 군이 경고방송에 이어 경고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관계자는 아군의 경고 사격 후에 곧바로 북한군이 사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탄 2발이 아군 GP 고가 초소에서 발견돼 우리 군은 북한군 지역으로 추가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며 총격은 오후 5시 50분까지 10여 분간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아군의 인명피해 및 시설피해는 없었고 북한군도 외관상으로는 특별한 피해는 없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예. 총격전이 벌어진 상황에서 이제 인명피해는 없으니까 참 다행인데, 네. 근데 어제뿐 아니라 그 전날인 그제도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에 접근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군은 그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에서 군사분계선에 접근해 우리 군이 대응 지침에 따라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했습니다. 그제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할 때는 북한군이 대응사격을 하지 않고 철수해서 총격전이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남북한 간의 비무장지대 내 GP에서 총격전이 발생한 것은 지난 10일 북한군이 우리 민간단체가 경기도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 10여 발을 쏴 일부 탄두가 우리 측 지역에 떨어져서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한 이후로 9일 만인데요.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우리 군의 대응태세를 떠보기 위해 군사분계선에서 도발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예. 북한이 최전방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것은 지난 15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남북 2차 고위급 접촉을 앞두고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제2롯데월드 주변에서 항공소음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내 최고층 건물인 제2롯데월드 주변을 지나는 군용기들이 주택가 상공을 저공 비행하면서 소음과 안전에 대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2016년 말 555m 규모로 완공될 예정인 제2롯데월드의 높이가 올해 초 300m에 육박하면서부터 군용기의 저공 비행이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송파구청과 송파구 의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가락동, 문정동, 송파동, 방이동, 오금동, 풍납동 등 제2롯데월드 동편에 있는 대부분 지역에서 항공소음 관련 민원이 급증했습니다. 예. 이 지역은 거의 항공소음 민원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하루에도 많으면 10여 건씩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내리는 군용기들이
너무 낮게 날아서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송파구 의회 이배철 의원은 예전에는 비행기가 거의 직선으로 날아와 착륙했기 때문에 비행 고도가 높았지만 지금은 제2롯데월드를 피해 C자나 S자 경로를 그리기 때문에 군용기들이 일찌감치 고도와 속도를 낮춘 상태로 도심 상공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파동 주민인 이모 씨도 어떤 때는 2, 3분 간격으로 5대에서 6대씩 날아가는데 소음 때문에 천장에 스프링클러 덮개가 떨어진 일도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예. 아무튼 항공소음 관련 민원이 이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또 제2롯데월드의 연관성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이걸 또 어떻게 규명해야 될까 앞으로 좀 상황을 지켜봐야겠는데 군 당국은 항공소음 민원 증가가 제2롯데월드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해명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군 당국은 송파구청에 보낸 공문에서 보조 활주로 사용으로 인한 각도 변경으로 소음 지역이 이동된 것으로 판단되며 항공소음 민원 증가는 제2롯데월드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예. 서울항공이 올해 초부터 주활주로 공사 때문에 주활주로에 비해 제2롯데월드 쪽으로 6도가량 기울어진 보조활주로를 사용한 것이 문제를 악화시켰다 이런 주장인데요. 서울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는 통상 20km 지점부터 서서히 고도를 낮추는데 직선 경로로 주활주로에 내리면 제2롯데월드와 약 2.2km까지 접근하게 되고 보조활주로를 이용하면 항공기와 제2롯데월드 간 최소 거리는 1.4km까지 좁혀진다는 설명입니다. 예. 하지만 주민들은 주활주로 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말 이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송파구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조모 씨는 1.4km나 2.2km나 비행기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가깝고 위험하긴 마찬가지라며 군 당국의 이야기는 주민들이 지쳐 포기하길 기다리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구 관계자도 주활주로 공사가 끝나고 나서는 저공 비행이 중단되느냐라는 질의에 대해 군 당국이 수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나라 밖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노예제 부활을 공식 선언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12일 온라인 영문 잡지 다비크 4호를 공개했습니다. 다비크 4호에는 그날이 오기 전에 노예제를 부활시켰다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날이란 최후의 심판일을 의미합니다. 글 내용 일부를 소개해드리면요. 이교도의 가족을 노예로 만들고 그들의 여성을 첩으로 삼는 건 샤리아와 이슬람 율법의 관점에서 확립된 것이다. 또 포로로 잡힌 야지디족 여성과 아이들 일부는 전리품의 5분의 1분을 비축해두는 이슬람 관례 훔스에 따라 노예로 삼는다. 나머지 포로들은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라 성전에 참여한 전사들에게 분배한다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예. IS가 쿠르드계 소수민족인 야지디족 여성들을 노예로 삼은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IS는 점령 지역에서 야지디족 수백 명을 억류하고 여성과 어린 소녀들을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는 성명을 통해서 IS 점령 지역에서 강제 개종과 강제 결혼, 성폭력이 횡행하고 있다며 야지디족 여성과 소녀들이 지하디스트 대원들에게 전리품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IS에 납치됐다가 가까스로 탈출한 야지디족 여성 14명과 남성 2명을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IS에 의한 인권 피해 사례를 보고서로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아는필 기자였습니다.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 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정감사가 이번 주 종반전으로 접어들면서 국감 종료 후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여야 간 창과 방패의 싸움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감이 세월호 대치전국 장기화로 충실한 준비 과정 없이 진행이 되면서 국감 초반부터 부실 국감으로 전락을 해서 국민적 비판을 받은 만큼 마지막 주 국감은 여야가 화력을 총동원해 만회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슈 분석 오늘은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이제 종반에 접어드는데 그렇습니다. 네, 돌발적인 변수인 안전 문제 등을 비롯해서 여야 간 막바지 신경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야외 공연 환풍기 추락 사고 등 안전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이 와중에 또 이 정쟁의 여지가 끼어들어서 예. 지금 이제 책임 주체를 놓고도 이제 경찰은 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오늘 오전에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 공동대책위원장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유가족 측과 전격 합의가 있었습니다. 어제 남경필 경기지사와는 이제 일종의 사전 합의,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유가족 측은 6개 항, 부상자 측은 4개 항의 합의가 나왔었고요. 오늘 오전에 나온 합의는 이제 보상에 대한 합의입니다. 예. 그래서 그 보상 주체 간의 책임 분담의 영역은 추후에 결정되기로 됐지만 어느 정도 이제 유가족들이 대체로 중요한 핵심 사안에는 합의를 해주었고 제일 주목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것이 어떤 악이나 고의에 의해서 벌어진 사고가 아니고 우발적인 사고였던 만큼 형사처벌 대상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이 좀 과도하게 적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배려까지도 보여졌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사법적 처리에 대한 이 결정을 하겠다. 수사를 계속하는 입장이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까지도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정리가 돼가고 있는데 관련 주체를 따져본다면 경기도가 있고 성남시가 있습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이 부분에서 이 명의를 도용당했다라고 주장했던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관사인 이데일리 쪽은 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다. 함께 이제 공동 주체로 들어온 것이 맞다. 공식적인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 주체 측 관련 이 기관 간에 지금 이제 책임 소재에 대한 진실 게임이 있거든요. 예, 예. 이거 이제 해결돼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한 분 오모 행정 선임 행정관이 자살에까지 이르게 한 그랬죠. 경기 과학기술진흥원이 이제 또 개입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서 지금 뭐 뜨거운 화두가 진행되고 있는 건 맞고 세월호 참사 6개월여 만에 또 이거는 정말 후진국형 사고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확인되면서 저도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이 일반 광장에서 길거리 공연이 있는 경우 사람들이 밀집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인데 이런 사고가 일어나도 관련 안전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됐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놀랄 일이다. 오히려 우리가 뭐 이 큰 비용을 지불하고 실내 공연장에서 뮤지컬 같은 것을 보러 갔을 때는 안전관리에 대한 주체도 명확하고 좌석도 있고 또 인원수도 파악돼 있고 공연장에 대한 시설 관리도 이제 뭐 소방 당국이 하기 때문에 훨씬 안전한데 법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훨씬 위험한 곳은 법제도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번에 환풍구 문제처럼. 예. 이러한 것들의 책임은 저는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정작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국감의 현황을 보면 초기 일주일은 굉장히 이제 준비 없이 시작을 하기 위한 시작, 이거 개문발차라고 하는데요. 예. 문 열어놓은 상태에서 일단 차를 출발시켜 놓고 지난주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이 국감 슈퍼위크다라고 얘기를 했고 세월호 국감이 될 것이다 했는데 세월호 관련해서 하나도 새로운 게 나온 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종반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13개 상임위가 오늘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지난 주말에 벌어진 이 안전사고 문제를 가지고 저는 서록이나 그런 생각을 하는 정치인이 없으시길 바라지만 큰 건수가 하나 생겼다. 이거로 한번 들이파보자 하고 매달리는 이 정치인들이 또 이 다수가 발생한 것 아닌가 싶고요. 예. 여기서 성남시의 책임이다라고 또 주장하는 것은 여당 쪽이고요. 경기도의 책임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야당 쪽이고 굉장히 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함께 정쟁적인 문제로 지금 또 비화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남경필 이 지사는 독일에서 돌아오자마자 이 최종적인 책임은 이 도지사인 나에게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점수를 좀 따고 들어간 양상이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사실은 이 주관기관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더니 이 비도덕적이다 하고 또 이제 여당 의원들이 질타를 받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거는 문제의 수습과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또다시 사고를 정치화하는 이 반복 과정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예. 이런 것들은 좀 이제 회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고요. 어쨌든 지금 안행위에서는 지금 이 안전사고 관련해서 긴급 현안 질의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이 사고를 놓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인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핵심은 재발 방지예요. 이런 가을 축제라고 하는 것이 다발적으로 지금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죠. 숫자로는 이제 10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예. 특히 또 봄에는 지자체가 예산을 다 편성해 놓고 하려다가 세월호 국면에서 이것을 이제 분위기상, 사회 분위기상 진행하지 못하고 후반기로 다 돌려놓고 지금 예산 집행을 위해서 졸속으로 진행되는 축제들이 많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똑같은 안전사고, 혹은 또 유형은 다르지만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 이 안전관리 요원도 없고 또는 안전에 대한 방책도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다수 밀집형 축제들이 지역적으로 산재해 있다. 그럼 이 재발 방지를 하고 당장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는 쪽으로 조금 더 이 국회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 그 환풍구 부분에서 산재 처리를 위한 법률 지원 검토를 경기도가 약속했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법률 검토해봐야 개인의 과실, 귀책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좀 공공적인 혜택, 특히 이제 산업재해 문제를 받을 수가 없을 수가 있다.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15평방미터가 되는 이 큰 사이즈의 방풍구를 어떤 안전 펜스도 없이 사람이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올라가서 떨어진 것이 문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산재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막 주면 앞으로 유사 사례가 생길 때 막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엄격하게 줘야 한다. 사실 보험은 안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가 공적 기금을 축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논의 자체가 경제 활성화, 굉장히 왜곡된 경제 논리로 돌아가서 그 개인의 사정은 어떠하건 개인의 잘못도 있다면 보험 안 줘도 된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흘러가는 조금 보수적인 성향들은 저는 이번에 조금 싸워서라도 이 부분을 좀 해쳐야 된다고 보고요. 예. 이렇게 되면 임명보다 항상 뭐 기금, 연금, 지금 이제 공무원 또 이 연금 개혁 방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꾸 이 경제 논리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좀 공동체성이 왜곡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라도 이건 안타까운 어떤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족의 생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되고, 만약에 재정이 모자르다면 그것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를 함께 연구해야 되는데 좀 거꾸로 가는 방식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세월호 때 우리가 한번 겪고 나니까요. 사람이 죽은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됐는데 언론에서는 바로 이 장례비 문제, 보상 문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인명경시풍조로 가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후진국형 안전사고도 문제지만 후진국형으로 생명을 우리가 다루는 사회적인 접근법이 지금 횡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함께 반성을 하고 특히 이제 정치권에 좀 질타해야 될 대목이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 가지 면을 지금 짚어주셨고, 그 안전 문제가 이번 국감에서 최대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세월호 특별법 후속 협상을 위한 여야 타스크포스 팀이 이제 본격 가동이 됐습니다. 뭐 예상대로 첫 만남부터 이제 서로 이견을 드러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달 안에 좀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지지부진할까요? 굉장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예. 지금 우윤근 원내대표가 이제 선 상황이고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이제 당대표 역할을 하면서 이제 뒤에 있습니다만, 여야 간 평행선은 당분간 좁혀질 기미는 안 보입니다. 여기서 야당이 만약에 또 굴복한다면 9월 30일 타결 이후에 야권 지지층이라든가 혹은 세월호 유가족의 입장에서 안타깝게 바라본 분들이 모두 다 또 야당에게 등을 돌리게 될 것을 명약관화하거든요. 예. 이번에는 이제 관철을 시켜야 하는데, 관철이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닙니다.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부분에서, 임명하는 건 대통령 권한이니까 빼더라도 복수의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부분에서 유가족의 입장을 반영하는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여당은 계속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 체계를 흔드는 일이라 안 된다 이거고요. 예. 야당은 어떻게든 유가족 참여를 이뤄내겠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딱 이제 11일 남았습니다. 하루를 뭐 예비로 두더라도 또 주말이 있으니까 결국 이 열흘 내외에서 이제 이 싸움을 끝내야 되는데요. 예. 이 10월 말에 타결될 가능성이 낮다. 그런데다가 세월호 특별법만이 아니라 여기다가 일괄 타결로 묶어놓은 것이 정부조직법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범죄, 은닉, 재산 환수에 대한 유병헌법이 있죠. 이게 세월호 3법이라고 지금 부르면서 엮여 있어서 아주 이게 복잡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 10월 20일인데 오늘이 앞으로 열흘 동안 처리해야 될 국정과제가 굵직한 것만 해도 여러 개입니다. 이 지난 주말에 굉장히 재밌었던 해프닝이 이 상하이에서 김무성 여당 대표가 이 개헌론이 이야기했다가 귀국하자마자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예, 번복했죠. 아주 좀 예. 실없는 해프닝인데 예. 이와 다르지 않은 것이 지금 대통령 관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10월 말에 북측에 제의해놓은 2차 남북 고위급 협상이거든요. 해외에서도 계속 이제 남북 문제 강조하고 왔고 예. 그런데 지금 이 주말 상간에는 지금 파주에서 좀 총격전까지 벌어지는 좀 긴장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통일부의 언론 논평에서는 그래서 2차 고위급 회담 낙관하는 분위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가는 걸로 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여당 당대표가 개헌 얘기를 해도 정말 단칼에 사과를 해야 되는 마당인데 이 같은 시기에 지금 세월호 특별법 타결을 해야 되는 또 여야 과제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청와대나 정부의 압력은 입법부인 국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역학작용을 하겠는가를 보면 우선 제가 보기에는 남북기조로 끌고 갈 거로 봅니다. 예. 여기서는 남북 간의 이제 국경선에서의 접촉까지도 지금 정부에게 좀 유리하게 활용하는 과거에는 이런 것을 뭐 총풍이니 북풍이니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저 청와대가 어떤 통일 기조와 남북 관계 이슈로 모든 것을 좀 쥐고 갈 수 있는 경황이 커졌고요. 예. 이런 측면에서 국감에 반영된 것이 오늘 지금 파행으로 갈 수 있는 이제 문제가 국방위에서 김관진 이 안보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야권이 제기했는데 여권은 이것을 또 강력 방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안보실장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증인으로 발언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를 들면 FX 사업이라고 그 미국의 F-35기 여러 가지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이 군대도 채택하지 않은 것을 우리나라는 도입하기로 했단 말이죠. 7조 넘는 예산. 이런 거 다 지금 따져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사드에 대해서는 주한미군도 부인하고 우리 정부도 부인하던 것이 주한미군이 갑자기 사드 배치한다고 얘기 나온 문제 등 이런 거를 이제 국방장관이든 안보실장이든 답변해야 되는 문제들인데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윗물이 이러하니 아랫물로 넘어가면 보건복지위에서 이번에 이제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등극을 한 보훈 인사 논란이 있는 김성주 총재 말이에요. 예. 이분 지금 불출석한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국감을 정부가 우롱하고 있는 상태까지 가서 우리가 이제 실효적이고 의미 있는 국감 자체를 바라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10월 말에 해결할 과제들은 남북 2차 고위급 회담, 세월호 3법에 대한 일괄 타결, 그 외에 지금 새롭게 또 터져 있는 이 가을 축제 안전 문제 여러 가지가 지금 꼬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국회도 제가 보기에는 무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직 청와대와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질질 끌려갈 상황인데요. 제가 보기엔 어쨌든 10월 말에 다 모든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말끔하게 타결되기는 어려워진 국면 아니냐. 그렇다면 또 11월 넘어가게 되고 그럼 연말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내년도 정부 슈퍼 예산 예결선하고 같이 꼬일 텐데요. 지금 짚을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게 야당도 좀 답답하고 그다음에 국회도 무력하고 이런 대목에서 어떤 돌파구를 좀 찾을 수 있을까? 좀 이제 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도. 네, 고맙습니다.